사실 오늘 이제 3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아바타로 입교할 때 제 얼굴을 보시긴 했을 텐데 이게 보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특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AI 전문가는 아닌데 금년 1월 달에 학교장으로 오면서 우리 중앙소방학교의 디지털 무장단 AI 선구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TF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AI 툴들을 활용을 하고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 온 시간이 거의 한 10개월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 AI 사피엔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생 인류의 종은 AI 사피엔스라는 용어는 그 학문적 용어는 아니에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차용해 온 거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 현생 인류의 종이죠. 한 30만 년 전에 지구촌에 존재했었고, 그 당시 30만 년 전에 인류의 종과 지금 현재 인류의 종의 지능 수준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좀 첫째 시간에는 출발을 할 건데 그 차이를 변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차이를 규정을 하려면 30만 년 전에 신생아의 어떤 지적 수준 그리고 지금 현생 인류에서 신생아의 지적 수준을 비교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종이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지능 수준은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뇌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기억하는 그런 정보의 양은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뇌 구조는 기능은 30만 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나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30만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이 우리는 AI 사피엔스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에 우리 관리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인의 삶, 조직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첫째 시간에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능하고 유사한 AI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그리고 이 전문가의 길은 사실은 이 반복의 힘을 안에 축적하지 않으면 진짜 전문가가 되게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되는 길, 이 반복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몇 가지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소방관의 삶이 통상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위험과 숭고함이 공존하는 삶? 겹쳐 있죠. 우리가 정책을 하든 기술을 다루든 현장에서 근무를 하든 교육 훈련을 하든 소방의 큰 영역을 정책과 기술과 현장과 교육이라고 그 4가지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전문가의 길이 그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위험과 숭고함의 삶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 번째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주 빅뱅이 시작되면서 우주가 생성된 게 137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6천만 년? 대략 한 46억 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지구촌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가 한 30만 년 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국민학교 세대도 있고 초등학교 세대도 있을 텐데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있고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종들이 한 12종의 종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생 인류하고 가장 유사한 게 호모사피엔스인데 그게 한 30만 년 전에 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둘레가 한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름이 한 12,700km? 제가 서울서 사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직선거리로 한 350km 정도 되니까 왕복하면 700km거든요. 그럼 지구의 가장 큰 반경으로 한 바퀴 도는데 이제 4만 킬로인데 부산하고 서울하고 왕복으로 계산을 해보면 700km로 나누면 한 57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지구 둘레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구가 굉장히 작은 별입니다. 은하계 한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주에. 대략 추정으로. 그러니까 지구가 굉장히 작죠. 지름으로 따지면 12,700km 정도 되니까 부산하고 서울하고 왕복 18번만 왔다 갔다 하면 지구를 관통할 수 있어요. 처음과 끝을. 그러니까 별로 이제 실감이 좀 나시죠? 지구의 지름 18번 왔다 갔다. 지구의 둘레, 전체 둘레 4만 킬로 반경 왔다 갔다 57번 하면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력 단련할 때 한 80번 정도 왕복 달리기 하면 만점 받으시잖아요. 그거보다 적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 작죠. 지금 현재 80억 인구 정도 사는데 작습니다. 이 설명한 거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지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별입니다. 둘레 4만 킬로미터, 지름 12,756킬로미터의 거대한 암석, 전체 면적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진 푸른 행성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45억 6천만 년. 지구는 인간의 시계로는 가늠조차 어려운 긴 시간을 뜨겁게 살아 움직이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45억 6천만 년의 시간을 지구의 하루인 24시간으로 압축하면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밤 10시. 인간은 자정이 되기 2초 전에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려면 1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빅뱅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은하를 생성하며 팽창하기 시작한 우주. 50억 년 전 거대한 성운이 회전하면서 태양계를 형성하고, 바로 이때 우주의 먼지와 운석의 파편이 뭉쳐 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을 이 지구촌에 했고요. 촌입니다.
그리고 7만 년 전에 인류 학자들은 특히 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자에서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을 1차 인지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제 언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7만 년 전에. 그리고 7만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2차 인지혁명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AI 사피엔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I 사피엔스 시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게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지구의 이야기, 인류의 이야기, 좀 이따 얘기 드릴 인류의 지성사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옆에 AI로 인해서 인류의 진화 경로가 바뀔 정도로, 그리고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는 걸 유튜브 자료에서도 봤고 책에서도 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해서 그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오늘날 이 시점이 AI로 인해서 인간의 진화 경로가 바뀌고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 오늘 3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언어, 말과 문자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에 문자가 생겼습니다. 기원전 3,300년 전이죠.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중국은 갑골 문자를 썼는데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200년 전에 문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이죠. 페니키아 알파벳 문자. 그리고 지금 유럽인들이 쓰고 있는 알파벳의 완성 체계는 기원전 730년경, 그러니까 2750년경 전에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30만 년 얘기하고 5,000년 얘기하고 뭐 137억 년 얘기하고 46억 년 얘기하니까 뭐 얼마 전 이야기 같잖아요. 문자가 이 호모사피엔스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대략 5,00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4,000년 전이에요. 종이가 발명된 게. 다음 슬라이드 있는데요. 그리고 그 종이에 기록을 하고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사용하는 정보량이 엄청나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 르네상스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량은 문자와 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가 한 인간이 평생 사용하는 기억의 양, 언어의 양이 한 500메가바이트 정도 됐다고 그래요. 통상. 그러니까 1기가의 딱 반절입니다. 500메가면. 1000메가면은 1기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생 인류들이 한 1000만 매 정도는 늘었다고 그래요.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고 유통시키는 그 양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 한글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적인 문자를 발견.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이죠. 1433년에 한글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이듬해 1834년에 갑인자라는 활자본, 인쇄 활자본을 만듭니다. 그게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갑인자라는 인쇄술. 그리고 1446년에 민초들에게 공포를 하죠. 한글. 제가 한 2주 전에 캘리그라피 서예전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그 작가한테 좀 쇼킹한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집현전 학사들이 그 세종의 명을 받아서 굉장히 골몰해서 그걸 만들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대부들은 한자였고, 또 민초들하고는 어느 정도 분리된 삶을 살았고, 그 문자로 인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로 인해서. 그러게 민중들한테 어떤 문자를 보급한다라는 건 그 기존 기득권 세력들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세종께서는 스스로 이 구강구조, 발음구조, 표음문자, 뭐 의성어, 의태어를 섞어서 한글을 창제를 직접 하셨다는 설이 정설처럼 그 여러 가지 문헌에서 찾았다는 얘기를 제가 그 서예전에 다녀와서 그 작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좀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한테 추임맞는 형식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세종대왕이 거의 혼자 한글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자가 인류의 5,000년 전에 만들어지고 독자적인 한글이 만들어진 건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그 한 종족이 고유한 그 문자 체계를,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기도 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한 게 저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 그 문자의 힘, 번역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번역은 기능적인 거거든요. 그 소설에 갖고 있는 그 깊이, 뭐 역사적 트라우마나 삶의 연약함을 다룬 뭐 소년이 온다, 뭐 히라버 시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의 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게 한글의 힘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문화 강국의 저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5,000년 전에 쐐기 문자, 그 중간에 있는 게 그 이집트 상형 문자, 그 다음에 3,200년 전에 중국의 갑골 문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페니키아 초기의 그리스 문자들입니다. 종이와 인쇄술의 역사도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워크숍 때문에 원주를 거쳐서 속초를 지나다가 중간에 이제 점심을 원주에서 먹었는데, 잠깐 들린 곳이 어디였었냐면 뮤지엄 산이라고, 원주에 있는 거기 뮤지엄 산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굉장한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종이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파피루스를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종이의 역사를 쭉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종이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종이가 원시 형태로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종이의 출발은 그 후한 시대, 그 서기 105년 그 체륜이 발명한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의 첫 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쇄술도 세계 최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751년이면 신라시대 때거든요. 무구정방 다란이경 들어보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1234, 1234, 고려 때 직지심경, 금속 활자본이거든요. 활자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세종 때 1434년, 그러니까 1433년에 한글 창제를 했고, 그 다음에 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인자를 만들었거든요, 세종이.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인프라를 딱 만들어 놓고 46년도에 딱 공포를 한 거예요. 1446년도에. 정말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 아시죠? 그러니까 인쇄술을 통해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1450년경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정말 최초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느껴지셔요? 저는 좀 새롭더라고요. 그 호모사피엔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언어가 갖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좀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 그 인류를 객관화하고 또 이 동아시아 한반도의 한국인인 나를, 현생 인류인 나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저한테는. 내 정체성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민이 갖고 있는 잠재력, 능력,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지성사도요, 보니까, 30만 년 중에서, 그리고 1차 인지혁명이 7만 년 전을 현생 인류의 1차 인지혁명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지성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기원전 500년 전이죠? 그때 석가와 공자의 시대입니다. 기원전 500년대에 태어나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2400년 전, 기원전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2300년 전, 기원전 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맹자가 태어난 시대입니다. 가장 빛나는 호모사피엔스의 인류 지성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요. 2500년 전, 2400년 전, 2300년 전. 이건 뭐 기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물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 선물을 3개를 준비를 했어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있는 거 다 긁어왔습니다. 제가 진짜 선물을 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오늘이 진짜 대단한 날이더라고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매년 공교롭게 오늘 강의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셔요? 아시는 분. 제가 그 선물을 잠깐 자랑을 하자면, 이게 오동나무 원목인데, 이게 친환경 칠을 해가지고 차탁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탁인데, 이거 드릴게요. 맞추는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추는 사람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진짜 제가
인류 지성사 얘기하면서 좀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음력으로 10월 21일이요? 아, 예. 아, 그것도 좋은 정보네요. 세계적인 날이에요. 세계적인 날. 세계 철학의 날입니다. 빙고.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이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철학의 날이에요. 철학의 날. 그래서 지금 그 유네스코 그 본사에서 막 컨퍼런스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엄청나더라고요. 오늘 행사 진행이.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 철학의 날에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요. 철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철학이거든요.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거. 어디 소속이세요? 울산 소방본부 소방경 최우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딘가 모르게 약간 호모사피엔스 쪽보다는 호모 에렉투스 같지 않아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 진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그 MZ 세대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철학에 관심이 그렇게 많대요. 그 본질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지, 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지, 이 왜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애들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을 이 심장을 뛰게 하려면 그 왜를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MZ 세대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깊은 철학적 사유를 전제로 해서 그런 것 왜라는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젊은 친구들은 심장이 뛰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아마 여기 우리 일선서의 팀장님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소방경을 2000년도에 달았거든요. 6년을 달았습니다. 6년을. 그러니까 2000년 4월에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는 2000년 4월에 소방경을 달고 2006년 6월까지 제가 소방경 6년을 했거든요. 6년을. 뭐 행정팀장도 하고 가불부시대 진압팀장도 했습니다. 갑부 진압팀장. 제가 송파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보통 센터가 한 7개, 8개 됐었거든요. 지금도 서울 송파소방서가 그 정도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갑부 진압계장이요. 그때 계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갑부 진압계장이 사령관입니다. 이게 서장님이나 당시 과장님들이 갑부 진압계장한테 야간을 다 맡겨요. 진압계장이 알아서 다 했어요. 현장 지휘부터 전부 다. 그런 시절도 생각이 나고, 행정팀장도 해보고, 예방팀장도 해보고, 또 TF 활동도 해보고, 여러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MZ 세대들, 세대 간 갈등, 이런 문제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갑부 진압계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부 다 모여! 하면 정말 야유회 같은 데 한 명 가면요. 최소한 5, 60명은 모였어요. 그래서 그 계곡 같은 데 하나 이 족구장 빌려서 족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운동도 하고 그래도 이런 관계에서의 갈등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팀장님들은 뭐 센터장님도 계시겠네요. 그런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법은요, 좀 어려운 얘기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그 답을 찾아서 그들한테 가치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은 움직인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내는 방법이 이제 그런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저는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MZ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은 세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0년 전부터 2300년 그 시대를 가장 빛나는 인류 지성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계 시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시대를 추계 시대. 근현대에 많은 철학사조들이 있지만 다 아류들이죠. 2500년 전에, 23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인 거죠. 인간의 뇌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언어에 관련된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이게 인공지능이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통해서 기계학습,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AI가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뇌과학자들, 뇌신경학자들 자료도 좀 보고, 실제 또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정신의학과 선생님하고 통화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맞는지도 한번 이렇게 좀 과정도 한번 거쳐봤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는 말들이 약간 전문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검토를 바쳤기 때문에요. 근데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가소성은요,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경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데이터와 정보를 학습하고 오각을 통해서 경험과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경로가 만들어지는, 뇌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질을 우리 뇌는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그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뉴런이 860억 개 정도 우리 뇌 속에 존재를 하고, 각 그 뉴런마다 시냅스가 12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어요. 시냅스는 이제 접합부죠. 그래서 그 경험과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 고속도로가 생기듯이 경로가 만들어져서 어떤 지식의 체계, 지적 체계, 인식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 안에 뇌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질을 우리 뇌 안에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뇌 구조를 좀 보면 크게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 그 다음에 그 안에 해마와 편도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전두엽 같은 경우는 사고력을 관장하는 부위거든요. 기억을 인출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언어로 표현하는. 이게 이제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들입니다. 이 축두엽은 이제 청각을 관장을 하고, 말과 글을 이해하는 기능이 이 축두엽에 있습니다. 이 후각은 이미지 처리, 후각 처리, 시각 처리, 후두엽이죠. 후두엽은 이 두정엽은 이 공간 인지 기능을 관장을 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편도체는 감정 조절 기능.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6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고, 그리고
시냅스가 한 세포당 1200개에서 7000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보면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가 우리 뇌 안에 존재해요. 100조 개에서 600조 개 정도. 근데 쉽게 얘기하면 챗GPT 3.5가 1조 개의 파라메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아까 얘기한 시냅스가 인공지능에서는 파라메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데이터 AI 모델이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변수들, 매개 변수들, 가중치 뭐 이런 것들을 파라메터라고 해요. 이 파라메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패턴들도 정교하게 인식을 하고 방대한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파라메터 숫자가.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이제 인간의 두뇌로 대치해서 생각을 하자면 그 인간의 뉴런을 인공지능에서는 퍼셉트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냅스를 인공지능에서는 파라메터라고 합니다. 거의 AI 모델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고 닮아가고 있고 압도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 위협적 존재로 AI가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 지구촌의 80억 인구를 AI가 지구를 훼손한다는 명분하에 이 지구에서 AI가 인간의 존재를 뺄 수도 있다. 여러분도 실감할 수 빼기요.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지구촌에서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를 너희들이 지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게 하겠다. 빼는 거예요. 빼. 그렇게 AI의 위협성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AI 모델은 인간의 지능을 닮아가고 있고 엄청나게 증강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라메터 숫자가 지금 1조 개의 파라메터가 이 정도의 수준인데 100조 개 정도 되면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 이상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시점이 엄청난 시점인 거죠. AI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언어 이야기를 좀 하고 좀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뇌구조에서요, 여기 전두엽을 이 전두엽을 언어를 표현하는 전두엽 중에서 브로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브로카. 그리고 측두엽에서 베르니케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 이 베르니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영역, 베르니케. 그리고 그 언어를 생성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듯이 표현하는 영역은 이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에서 언어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글들을 읽고 말을 듣고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재조합해서 생성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이제 뇌과학자들이 만든 표거든요. 예외 없이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활성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평범합니다. 그러면 이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을 활성화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긍정적으로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그래요. 뇌를 자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은 뭐 목공을 배울 수도 있고, 뭐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외국어도 배울 수도 있고, 그게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되게 좋고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하는 것 그리고 글을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뭐 일기를 쓴다든지 그 오디오북을 듣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녁에 보니까 운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동하고 숙면을 취하는 거 섭생 잘 먹고 명상하는 거 사회적 교류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상을 해내가는 각각의 아이템을 좀 인식을 해서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몰입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가 돼서 조금 더 고도화된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있을 수 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비디오 보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뇌의 가장 바깥쪽인 대뇌피질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오는 신호를 처리합니다. 4개의 뇌엽으로 나뉘는데 측두엽은 청각 정보를 받아들여 언어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에서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해마가 위축되면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이 나타납니다. 뒤쪽에 위치한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정수리 쪽에 있는 두정엽은 팔다리를 움직이고 공간을 인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두엽은 고등한 사고 능력과 기억력을 담당합니다. 특히 인간 두뇌 중 전두엽은 다른 동물보다 2배 이상 크고 완전합니다. 전두엽의 노화는 인지기능 감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2016년부터 뇌 기능이 젊은이 못지않은 슈퍼아이저의 뇌의 특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기억력 과제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여준 슈퍼아이저는 기억의 핵심 부위인 해마의 크기가 일반 노인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슈퍼아이저는 전방대상 피질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